네, 그러면은 오늘이 마지막 강의고요. 일단 강의는 그다음에 그 TA 세션은 뭐 그 바로 시험 바로 직전에 하는 게 아마 나을 것 같아가지고 아마 다다음 주 화요일 그때쯤이 될 것 같네요. 네. 어,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좀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를 해보면은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에 계속 OPM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OPM프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사실은 되게 전형적인 OPM프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고 오늘 전반부에도 좀 그 얘기를 좀 하다가 그다음에 좀 약간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전형적인 OPM프라고 하는 거는 보통은 네거티브 피드백 패스가 만들어져 있는 그런 회로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서는 그 파지티브 패스가 만들어져 있는 경우에 그러면 얘는 어떤 식으로 활용이 가능한지 그거에 대해서 연속으로 계속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인 이상적인 OPM프라고 보통 일단 모델링을 하면은 여기에 들어있는 어떤 인풋이 있을 때 그거를 무한대의 증폭률로 보통은 이렇게 증폭을 해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그거의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굳이 그린다면은 이와 같이 입력이 조금이라도 그 플러스로 가면은 그러면은 얘가 거의 그 최대 그러니까 출력의 최대값으로 가고요. 근데 보통은 실질적인 이런 OPM프들은 이런 식으로 플러스 10V 아니면 마이너스 10V 이런 식으로 최대랑 그다음에 제일 낮은 값이 파워 서플라이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출력 내분할 수 있는 출력들도 보통 여기로 제한이 되죠.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그 최대의 앰플리피케이션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굳이 이거를 확대를 해서 좀 다시 본다면은 아마 되게 아주 작은 구간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선형적인 형태가 나타날 텐데 사실 얘는 거의 무시하고 저희가 보통은 해석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계속 강조했던 이 네거티브 피드백이 있다 하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서 네거티브 피드백이 있다고 하는 거는 여기 출력으로부터 그 다음에 여기 인버팅 인풋이라고 하는 이쪽까지 이런 그 정기적인 경로가 만들어져 있는 거를 보통 네거티브 피드백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뒤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네거티브 피드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 이 출력에서 플러스 쪽으로도 정기적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제가 얘기하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런 해석 방법은 곧장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는 좀 주의를 해야 되고 대신에 이와 같이 어, 그러니까 출력에서 곧장, 그러니까 뭔가 뭐 곧장이 아니라 어쨌든 간접적으로라도 어떤 회로를 통해서 여기 마이너스 인풋 쪽에 뭔가 연결돼 있는 연결돼 있고 대신에 플러스 쪽 인풋에는 출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건 없다.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럴 경우에 저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네거티브 피드백 패스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이런 쉬운 해석 방법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저희가 적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적용할 수 있는 룰은 뭐냐면 이 두 개에 걸리는 전압이 버추얼리 같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뭐 약간의 아주 작은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해석하는 관점에서는 완전히 거의 같다라고 해석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또 동시에 적용해야 되는 게 여기에 그 앰플리파이어의 입력으로 들어가는 전류는 무조건 0이다. 그 두 가지 조건만 적절히 활용을 하면은 그러면 일반적인 그 해석들이 훨씬 더 쉬워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한번 예로 들어놓은 이런 추가적인 한번 회로를 해석을 해보면요. 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회로는 일종의 서브트랙터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저희가 애더 회로를 배웠죠. 그래서 사칙 연산 중에 더하기를 배웠고 오늘은 여기서도 빼기가 가능하다는 걸 보일 거고 그다음에 뭐 사칙 연산이면 물론 곱하기 나누기도 해야 되는데 곱하기 나누기도 물론 가능하긴 한데 그러려면 여기에 저희가 다이오드의 그 관계를 좀 넣어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 다이오드는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진 않아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여기서 다루진 않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서브트랙터 정도까지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 회로가 만들어져 있고 여기에 V2라는 이런 입력이 걸린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하나의 입력이 걸리는데 그러니까 얘를 굳이 그린다면은 V1이라는 이런 입력이 주어질 때 여기에 그 일종의 볼티지 디바이더로 해가지고 R1과 R2가
이렇게 걸쳐 있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약간 볼티지 디바이더랑 비슷한 형태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출력으로부터 일종의 네거티브 피드백 패스가 만들어져 있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과연 이 Vout에 나타나는 이 출력 전압이 어떻게 되는지, Vout에 나타나는 그런 출력 전압이 어떻게 계산될 수 있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저희가 이렇게 그리고 방금 전에 앞에서도 요약을 했듯이 출력으로부터 마이너스 입력으로 가는 뭐 이런 어떤 그 회로의 경로가 존재하고 그다음에 아까 또 얘기했던 게 여기로부터 여기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이 없다 하면은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그 룰을 다 적용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전압을 V 플러스라고 그러니까 뭐 부르고 그다음에 여기에 걸린 전압을 V 마이너스라고 부르면은 그럼 이제 저희가 첫 번째로 할 거는 여기에 전압을 처음에 찾는 게 제일 쉽죠.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되게 단순한 볼티지 디바이더 회로잖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뭐 전류가 흐를 일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에 전압은 그냥 여기에 전압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마치 끊어져 있을 때 여기에 전압이 얼마냐를 구하는 문제랑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 자체는 그냥 볼티지 디바이더니까 여기에 V 플러스의 전압은 그 R1 더하기 R2분의 R2에 여기에 V1이 걸린 이런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여기를 알게 되면 그럼 저희는 얘와 얘가 버추얼리 쇼티드 됐다고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이쪽으로 전혀 전류는 안 흐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의 크기를 알 수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I는 여기와 여기 사이의 전압의 차이니까 V1 빼기 V 마이너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V 플러스랑 같기 때문에 뭐 V 플러스라고 봐도 상관없고요. 네,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얘를 그 저항으로 나눠준 이 값이 여기를 흐르는 전류의 크기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를 저희가 계산했으면은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건 여기 V 아웃에 대한 전압이잖아요. 그런데 V 아웃에 대한 전압을 저희가 어떻게 계산할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가 일단 V 마이너스가 얼마인지는 알았어요. 왜냐면 아까 저희가 V 플러스랑 같다고 했고 V 플러스는 이미 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전압은 일종의 V 마이너스 또는 플러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들어가는 전류를 저희가 구했는데 이 전류는 여기를 통해서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결국엔 이쪽으로 다 우회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의 그 전압 강하는 결국에는 여기가 플러스 여기를 마이너스로 했을 때 R2의 I만큼이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의 전압은 실제로 V-에서 이만큼을 더해주는 게 아니라 빼줘야죠. 왜냐하면 여기가 더 높은 전압이니까. 그래서 얘의 최종 값은 R2의 I에 해당되는 것이 되고요. 그 얘기는 같이 얘네들을 여기다 집어넣어 주면은 그 R1분의 V1 빼기 V 플러스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 관계를 알 수 있고요. 근데 여기다 저희가 또 알고 있는 게 V 플러스가 두 번 나왔으니까 두 번 나왔으니까 얘들을 묶어준다고 하면은 1, 그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에다가 레이쇼가 R1분의 R2 형태가 되고 이게 V 플러스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R1분의 R2의 V1이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되죠.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은 이제 보니까 V 플러스라는 애가 이렇게 생겼는데 R1 더하기 R2분의 R2가 됐는데 근데 그리고 여기에 V1이 곱해져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요런 애를 곱하니까 얘를 다시 써보면 R1분의 R1 더하기 R2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R1분의 R2의 V1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 보니까 얘와 얘가 캔슬이 돼서 그래서 이 첫 번째 항에 있는 애는 R1분의 R2의 V1이 됐고요. 요 첫 번째 항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도 사실은 R1분의 R2가 똑같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V1이 된 거죠. 그래서 얘를 V1이 아니라 여기가 V2였죠. 아까 여기서의 그 전압 차이였으니까 요게 V2가 됐고 그래서 얘도 V2가 되고 그래서 얘도 V2가 돼서 마지막에는 V2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결국에 Vout에 대한 전압은 V1에서 V2를 뺀 저런 값이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보통 서브트랙트 회로라고 부르고, 얘를 해석하는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은, 얘를 다시 보면은 저희가 그 소스가 두 개가 있는 애고,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회로는 여전히 선형 회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적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저희가 슈퍼포지션 메서드를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얘를 0으로 잡았다. 그러면은 얘를 0으로 잡았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여기가 쇼트가 된 거고, 그럼 여기 끝에가 만난 거니까 여기 입장에서 볼 때는 마치 이런 R1과 R2가 그 병렬로 연결된, 근데 그 반대쪽 끝이 여기 나온 것처럼 그라운드가 된 애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물론 이거는 그라운드를 통해서 여기에 연결이 됐긴 했지만 저희는 뭘 알고 있냐면 여기로는 절대로 전류가 흐를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걸린 전압도 저희는 그냥 그라운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저항을 통해 가지고 버추얼리 그라운드 된 애랑 똑같다고 보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얘가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배웠던 그 어, 그 인버팅 앰플리파이어랑 똑같은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R1분의 V2가 되고 그만큼이 다시 얘랑 곱해져 가지고 여기에 전압 강화를 일으키고, 근데 부호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저희가 그냥 그 단순한 그 인버팅 앰플리파이어로만 생각을 해도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그 얘를 0으로 놨을 때 저희가 구할 수 있는 결론이고요.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이제 얘를 또 0으로 놓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0으로 생각을 해서 또 그러니까 회로를 그려보면은 물론 이렇게도 그릴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저희가 평소에 해석하는 회로, 그러니까 평소라기보다는 지난 시간에 봤던 회로를 직관적으로 딱 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래서 만약에 얘네를 약간 그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이렇게 뒤집었다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러면 아마 그 V1 부분은 여전히 여기에 나타난 것과 같이 그 일종의 그 볼티지 디바이더 형태가 나타나서 여기에 걸린 전압이 V 플러스에 제공을 해주고요. 그에 비해서 제가 여기를 쇼트를 시켜놨기 때문에 얘네가 전체적으로 뒤바뀌면은 마치 여기처럼 R2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R1이 그 다음에 연결돼 있는 구조에다가 중간의 값이 여기 연결된, 마치 이런 형태가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얘가 또 해석이 쉬워지는 게, 요건 뭐와 같냐면 지난 시간에 non inverting amplifier랑 구조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결국에 여기에 들어오는 전압이 얼마인지 그것만 계산하면 되죠. 근데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다시 보면 얘가 볼티지 디바이더의 구조이기 때문에 아까와 같이 똑같이 R1 더하기 R2분의 R2 곱하기 V1 그런 값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non inverting amplifier에 곱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non inverting amplifier의 게인은 보통 이렇게 계산된다고 배웠었고, 그래서 여기다가 아까 구한 요 볼티지 디바이더의 값을 넣어주면은 다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얘와 얘가 서로 캔슬이 돼서 R1분의 R2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번째, 그러니까 얘에 의한 컨트리뷰션이 이만큼이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있는 애의 컨트리뷰션이 요렇게 되니까 얘네들의 슈퍼포지션을 적용을 하면은 얘네들의 합이 돼서, 그래서 원래 저희가 아까 유도했던 결과랑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죠. 뭐 어떤 식으로 계산해도 상관없습니다. 혹시 여기 뭐 질문 있나요? 서브스트랙터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면은,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뭐 사칙연산 중에 더하기 빼기는 이제 한 거고, 뭐 곱하기 나누기는 제가 다이오드 때문에 안 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약간 많이 또 사용하는 회로 중에 하나가 적분기랑 그 다음에 미분기입니다. 저희가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들이 디지털 컴퓨터를 만들고, 근데 그 당시에 사실 또 경쟁하는 기술이 아날로그 컴퓨터였거든요. 근데 아날로그 컴퓨터가 뭐 예를 들면 이런 적분이라든지 미분 같은 거를 사실은 되게 잘하는 그런 그런 컴퓨터였기도 해가지고, 사실 그 약간 뭐 저희가 뭐 잘 알고 있는 뭐 디지털 컴퓨터의 약간 그러니까 그 제일 처음 디지털 컴퓨터가 뭐 알란 튜링이 만든 뭐 그런 종류의 머신이냐 아니면은 그 뭐 애니악이냐 할 때, 애니악의 사실 목적은 뭐 저런 탄도 계산, 결국에는 뭐 미분이라든지 적분 같은 계산을 하는 용도였는데, 그 당시에 여전히 경쟁하던 기술이 이렇게 아날로그적으로 그 값들을 계산하는 그런 것들이 같이 공존을 했었고요. 그래서 얘가 사실 되게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적분이랑 미분인데, 도대체 이런 OPM프로 어떻게 적분을 하느냐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어떤 입력이 이렇게 들어와 있을 때
입력 전압이 주어졌을 때 그 전압에 대한 적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거를 아날로그적으로 해보려고 생각을 하면은 적분에 약간 해당하는 그런 그 정기적인 컴포넌트가 뭔지 생각해 보면은 아마 잘 다시 기억을 해보시면은 이런 커패시터가 약간 적분의 역할을 잘 해줬죠. 왜냐면은 제가 여기다가 어떤 그 전류를 흘리면은 그러면 여기에 쌓이는 그 전하량이 사실 얘가 이 들어오는 전류에 대한 시간에 대한 적분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는 뭘 하냐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 그 최종 그 출력 전압을 그러니까 그 커패시터 양쪽에 걸리는 전압을 V sub C라고 했을 때 얘는 결국에는 그, 그 C 곱하기 Q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관계를 생각한다면 그럼 얘는 실제로 죄송합니다. C는 Q이시다. 예, 예. Q를 C로 나눈 저런 관계를 가질 걸 알기 때문에 저희가 그 얘로만 생각한다면 얘는 예, 그 C분의 I 곱하기 I의 시간에 대한 적분 이런 형태로 나올 걸 아는데 문제는 이렇게 제가 컵패스트가 주어졌을 때 여기다가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얘가 잘하는 거는 그 전류에 대한 적분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입력 전압에 대한 적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모든 신호들은 다 보통은 그 전압의 신호로 나타나기 때문에 앞에서 무슨 계산을 했을 때 전압이 나타나면 그 다음 단계에서도 다시 전압에 대해서 적분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냥 그러면 보통은 전류랑 그 전압이랑 많이 비례하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제가 여기다 단순하게 플러스 이런 식으로 그 볼티지 소스를 곧장 연결한다. 약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냥 이렇게만 하면 안 되는 게 얘가 잘하는 거는 그 전류에 대한 적분이지 얘가 곧장 제가 여기다가 전압을 가한다면 그리고 얘가 그 되게 아이디어한 볼티지라면 볼티지 소스라면 여기에 전압이 바뀌면 여기에 전압도 그대로 똑같이 바뀌거든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그 그러니까 같은 전압을 나타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약간이라도 바뀌면 여기에 뭐 무한대의 전류가 흐르든 어떻게 했든 간에 얘와 V sub C가 무조건 같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되고 그럼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제가 전압의 정보를 전류의 정보로 바꾸는 또 다른 되게 쉬운 방법은 예를 들면 이렇게 볼티지 소스가 있을 때 V sub I가 있을 때 여기다가 R을 적용해가지고 예를 들어 이렇게 쇼트를 시켰다. 그럼 당연히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정보는 R분의 V sub I가 될 테니까 그러면 여기다가도 그냥 이렇게 우리가 저항을 적용해주면은 이런 관계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건 예를 들면 그래서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안 된다는 건 뭐 잘 아는 게, 그러니까 왜냐면은 일단 처음에는 만약에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전하량이 0이라 가지고 V sub C가 0이었다고 한다면 그럼 당연히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여기와 여기 전압 차이니까 그냥 R분의 V sub I가 될 텐데 문제는 얘가 적분을 시작한 순간 더 이상 여기가 0V가 아닌 거죠. 점점 여기에 값은 바뀌는데 예를 들면 제가 제일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냥 여기에다가 스텝 인풋으로 원래는 그러니까 여기도 그, 그 전하량이 0이어가지고 얘의 이니셜 밸류가 0이었고 그 다음에 얘도 처음에 0이다가 갑자기 얘를 제가 뭐 1V를 가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V를 그 시간에 따라서 딱 그 바꿔서 1V를 가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에는 얘가 그러면은 거기에 해당 뭐 예를 들어 얘도 뭐 1ohm이었다. 그러면 여기에 1A의 전류가 흐를 테니까 그거에 비례해 가지고 그 V sub C도 처음엔 이렇게 쭉 선형적으로 늘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게 무한히 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알죠. 왜냐면 이거 자체가 RC 회로잖아요. 그래서 얘는 저희가 사실은 무한대로 이렇게 계속 그 전압값을 일정 값을 유지한다면 이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는 뭘 알고 있냐면 얘가 결국에 이렇게 세츄레이션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RC 회로로만 저희가 적분을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생각해 보면
여기에 전류가 흐르는 동안에 계속 여기에 전압값이 바뀌는 게 문제거든요. 저희는 여기가 계속 0V가 유지가 되길 바라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뭐 어딘가에 그 전류가 흐르고 적분이 되는 동안에도 여기가 과연 계속 그 0V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 약간 그 문제인데 그거를 해결해 주는 게 아까 얘기했던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버추얼 그라운드라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처럼 이렇게 OP앰프를 가지고 했는데 여기를 이렇게 플러스에다 제가 이렇게 0V를 쇼트를 시켜 놓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런 그 네거티브 피드백 패스를 잘만 만들어 놓으면 얘가 해주는 역할은 그 전압 입장에선 0V라는 값을 계속 유지하지만 실제로 여기로 일단 전류가 흐르면은 그러면 전류가 이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이렇게 우회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만약에 그 회로를 잘 구성을 하면은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그 저항을 놓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컵패스를 놓으면은 그럼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단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V sub i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물론 R과 V sub i에 의해서만 결정되는데 여기에 누적되는 전하량이 얼마인지는 절대로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양을 결정하지 않죠. 근데 일단 이렇게 되고 나면은 여기로 전류가 흘러 들어오면 이 전류는 딴 데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이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로 I가 계속 들어오면은 여기에는 이제부터 그, 그 커패시터가 여기로 들어오는 모든 전하를 차곡차곡 잘 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실제로 나타나는 그 최종 전압을 따져본다면 얘는 여기에 어떤 전하량이 누적이 됨에 따라서 그때 나타나는 어떤 전압이 생길 텐데 그 전압에 정확하게 마이너스 값으로 여기에 출력이 나오겠죠. 왜냐면 저희가 여기를 플러스로 이쪽 왼쪽을 플러스로 정의하고 그다음에 마이너스로 정의하면은 그럼 여기에 플러스의 어떤 그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여기에 계속 플러스의 전하량이 계속 누적이 될 거고 그럼 여기에 요 커패시터 양쪽에 얼마만큼의 어떤 전압 강화를 유도를 할 텐데 저희는 또 여기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의 전압이 버추얼 그라운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가 0V고 그에 비해서 얘가 마이너스 값을 띄어야 된다. 예,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계식은 이렇게 될 거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게 그럼 V sub C는 어떤 관계를 가지냐 하면은 얘는 실제로 여기에 들어온 이 전류에 대한 시간에 대한 적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V sub C가 이런 관계를 만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V sub I도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가 단순하게 이렇게만 해주면은 얘는 절대로 아이디어란 그런 적분기의 역할을 못 하는데 저희가 여기다가 저기 나타난 것처럼 아예 여기에 입력을 여기의 부분을 마이너스 쪽에 연결하고 그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그라운드에 쇼트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커패시터를 달아주면은 그럴 경우에는 얘가 들어온 입력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이디얼하게 이렇게 적분기록서에 작용을 해가지고 출력 결과를 내줄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사실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얘를 왜 우리가 OP앰프라고 부르냐 이런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연산을 되게 잘하는 앰플리파이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OP앰프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분을 하는 방법이고 그러면 얘가 미분도 잘할까? 라는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죠. 그러면 저희가 미분은 보통 어떻게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전압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잘하는 것 중에 또 잘 아는 관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거죠. 제가 뭐 아까 물론 이렇게 곧장 연결하면은 얘의 전압과 얘의 전압이 여기 걸리는 전압이 똑같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 뭐 무한대의 전류가 흐르든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했는데 다르게 얘기하면은 저희가 또 아는 관계가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양은 그러니까 여기에 전압값이 뭐 V sub C라고 할 때 그럴 경우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결국엔 뭐가 결정했냐면 이 값이 곧장 결정했던 게 아니라 이 값의 시간에 대한 미분인 이 값에다가 저희가 커패시턴스를 곱한 값, 이 값이 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아이디얼하게 이렇게 쇼트를 했다. 그러면은 얘가 빨리 변하는 값이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거고 그러면은
그 얘기는 얘가 빨리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얘의 값이 시간에 따라서 그 여기에 걸리는 어떤 전압값이 시간에 따라서 뭐 이런 식으로 선형적으로 변한다. 그러면 얘에 대한 일종의 미분에 해당되는 그런 컨스탄트 값이 나오겠죠. 그 값이 여기에 전류로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커패시터랑 얘를 이렇게 같이 딱 연결을 해주면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값은 이 값이 변하는 거에 뭐 이거랑 얘가 이제 같아졌으니까 그 입력 전압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곧장 미분을 하는 형태가 나타나긴 하는데 문제는 이게 그 전압의 정보가 아니라 전류의 정보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치 저희가 적분기에서도 입력으로 들어오는 신호는 볼티지로 들어오듯이 나가는 신호도 저희가 볼티지를 원하거든요. 근데 얘는 볼티지 정보가 아니라 뭐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전류의 형태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전류의 정보는 별로 그렇게 그 다루기가 쉽지 않으니까 얘를 그 전압 정보로 또 바꾸고 싶겠죠.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전류의 정보가 있을 때 얘를 쉽게 전압으로 바꾸는 방법이 당연히 이렇게 R을 해주면은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여기에 걸리는 볼티지 드롭은 결국 여기에 흐르는 그 V sub R은 당연히 그냥 I 곱하기 R이 나올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 나타나는 그 이 입력 전압의 미분값에 해당하는 이런 전류가 여기 곱해져가지고 나오니까 여기를 측정하면 뭐 그러면 그 미분값을 아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싶지만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랑 약간 유사하게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면은 더 이상 여기에 그 전압 강화가 0이 아니라 어떤 다른 값이 되겠죠. 그 얘기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 V sub C가 더 이상 얘랑 똑같은 게 아니라 여기 전압 강화 더하기 여기 전압 강화가 얘랑 같아지게 됩니다. 그럼 더 이상 얘가 그 여기 흐르는 전류가 얘에 대한 미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그 전류의 정보를 전압 정보로 곧장 바꾸긴 하는데 실제 여기에 걸려 있는 이런 그 커패시터에는 영향을 안 주는 그런 일을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형태를 생각할 수 있냐면 아까와 같이 다시 이런 버추얼 그라운드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여기에 그 실질적으로는 어떤 그 전압의 입장에서는 여기로 그 0볼트의 그라운드의 정보가 여기에 걸리길 바라는데 실제로 여기에 생긴 그 전류는 여기로 그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얘가 어떻게든 다시 빠져나와서 그 저항을 통해 가지고 얘를 통해서 전압 강화의 정보를 외부에다 전달해 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럼 이런 게 뭐가 가능하냐? 다시 생각해보면 이 앰플리파이어가 그 역할을 정확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얘 입력을 아, 여기 들어오는 애를 제가 이렇게 그 마이너스 플러스 해놓고 이렇게 그라운드를 이렇게 시켜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 이러한 네거티브 피드백 패스를 만들어주면은 그러면은 이 커패시터 입장에서는 여기에 그 버추얼 그라운드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완전히 똑같은 뭐 이런 식의 형태가 되겠죠. 하지만 이런 관계를 가진다는 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얘에 대해서 그 미분의 이런 관계를 가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전류는 무조건 여기로 흐를 테니까 여기에 생기는 그 전압 강화는 얘에 그대로 비례하는 값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최종 V sub out은 얘는 마이너스에 그 다음에 전류 곱하기 저항이니까 R 곱하기 전류에 해당되는 요 값이 그냥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관계를 저희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완벽하게 되게 아이디얼하게 입력이 바뀜에 따라서 여기에 곧장 그 미분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회로를 보통은 뭐라고도 부르냐면 결국에 얘가 전류의 정보를 여기 원래 있던 회로에다가 부담을 전혀 주지 않고 그 곧장 그 전압 정보로 바꿔주기 때문에 이런 회로를 저희는 트랜스 임피던스 앰플리파이어 그런 식의 이름을 따로 붙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트랜스 임피던스 앰플리파이어를 저희가 연결하면은 뭐
쉽게 전류의 정보를 그다음에 그 전압 정보로 바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트랜스 임피던스 앰플리파이어가 또 다른 관점에서 제일 많이 활용되는 그 어플리케이션이 뭐가 있냐면, 예전에 저희가 그 LED를 배울 때 LED가 결국에 하는 역할이 뭐였냐면, 아니면 LED가 그 빛을 낼 때 여기에 내보내는 이 파워가 있죠. 근데 얘가 해주는 얘의 얼마만큼의 빛이 나갈 것이냐, 그거를 결국엔 결정하는 게 누구였냐면, 여기에 흐르는 그 전류의 양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보통 파워는 전류에 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런 애가 반대 역할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기다가 외부에서 막 이런 빛을 쏴준다. 그러면 빛이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여기에 전류의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증가하는 양은 기본적으로는 들어오는 파워에 비례합니다. 이런 게 결국에 뭐냐면 포토 디텍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저런 뭐 요즘에도 별로 많이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예를 들면 뭐 적외선 가지고, 예, 적외선의 어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뭐 도난 방지 뭐 그런 걸 위해 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방에 누군가가 들어왔는지 안 왔는지 알려고 할 때 여기 옆에다가 그 자외선의 레이저를 쫙 쏴주고 있으면은, 자외선이 아니라 적외선을 쏘고 있으면은, 그럼 보통 사람들이 눈에는 안 보이는데 누군가가 거기를 지나가면은 갑자기 그 적외선 그 레이저가 그 중간에 차단이 되기 때문에 그 포토 디텍터가 그걸 감지를 하고 있다가 누군가가 거기 오면은 이게 누군가 들어왔다 안 왔다 그런 걸 감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더 간단한 게 그 리모컨이죠. 리모컨 저희가 딱 쏘면은 거기서 적외선으로 일종의 적외선 레이저가 쭉 나가가지고, 그래서 적외선을 받았다 안 받았다, 예, 그런 걸 하는 게 결국에 다 이 포토 디텍터거든요. 근데 포토 디텍터가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거는 더 많은 파워가 나오면은 그만큼 거기에 비례해 가지고 많은 전류가 흐르고, 그러니까 완전히 비례한 그런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데요. 근데 포토 디텍터가 일반적으로는 그 여기에 걸려 있는 양변에 걸려 있는 이 전압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사실은 여기 발생하는 그 전류의 양이 약간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저희가 제일 간단하게 이 포토 디텍터를 사용하는 방법은 그냥 여기에 뭐 예를 들면 뭐 5V 이런 식으로 걸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 저항을 걸어 놓으면은,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얼마만큼의 그 빛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여기에 발생하는 어떤 전류의 양이 바뀌기 때문에, 그때 여기에 흐르는 그 전류의 양하고 그다음에 얘의 그 R 곱하기 전류에 해가지고 여기 나타나는 그 전압의 정보로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런 형태만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리고 예, 보통은 요렇게 표시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여기에 빛이 들어오면, 예, 발생하는 전류의 양은 이쪽 방향이 되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여기에 강한 빛을 쏘면은 여기에 그만큼의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전압 강화도 그만큼 늘어나서, 강한 빛은 더 높은 전압을 내보내고, 그다음에 낮은 빛은 그 낮은 전압을 내보내긴 하는데, 이런 회로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여기다 점점 더 많은 빛을 쏨에 따라서 실제로 여기에 전압 강화가 크게 나타나니까 여기 그 포토다이오드 양변에 걸려 있는 전압은 줄어들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실제로 여기에 얼만큼의 전류가 흐르는지는 그 들어오는 빛도 결정하지만 여기에 걸려 있는 전압도 같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 값이 바뀌면은 그만큼 또 여기가 줄어드는 약간 그런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로 들어온 빛의 양을 완전히 선형적으로 하고 싶으면은 실제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계속 일정하게, 그러니까 그 0V를 유지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여기 5V를 걸었다. 그러면 5V가 계속 걸려서 거기에 그거에는 독립적이고, 그 다음에 들어온 빛의 파워에 의해서만 그 I 값이 결정되길 바라는데요. 근데 이게 결정됐다고 했을 때 결국엔 저희는 또 이 값을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전체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이걸 어떻게 측정하겠냐 했을 때,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그 트랜스 임피던스 앰플리파이어를 해주면은, 그러면은 여기에 버추얼 그라운드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밖에서 이런 식으로 빛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여기 전체에 걸려 있는 전압에는 전혀 영향을 안 주고요. 대신에 여기 흐를 그 전류의 양은 얘가 정확하게 전압의 정보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해주면은 저희가 전혀 그 포토다이오드에 부담 없이 저희가 곧장 전류의 정보를 그 전압의 정보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저희가 포토다이오드 회로 같은 경우에 조금만 좋은 애들을 쓴다 하더라도 다들 이렇게 트랜스 임피던스 앰플리파이어를 설치를 하고요. 물론 그냥 나는 그냥 여기에 빛이 들어왔는지 안 왔는지 그것만 판단하겠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형태로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저항만 달아도 뭐 그냥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제가 좋은 퀄리티의 그런 측정을 하겠냐. 그거에 따라서 이거를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네거티브 피드백을 가지고, 그러니까 OP앰프에다가 네거티브 피드백을 가지고 보통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회로들의 그 종류들이고요. 혹시 여기까지 더 질문 없죠? 그러면 이제 약간 주제를 바꿔서 파지티브 피드백을 걸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걸 좀 한번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기에 나와 있는 저런 회로를 한번 보면은 뭐 아까 일반적인 회로,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회로랑 되게 비슷하게 보이지만 제일 큰 차이점이 여기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쪽은 그냥 쇼트가 돼 있고 그라운드가 돼 있고 그다음에 플러스 쪽에다가 이렇게 파지티브 피드백 루프가 만들어진 거죠. 근데 얘가 얼마나 위험한 렌즈를 위험하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언스테이블한 렌즈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여기에다가 0볼트를 딱 가하고 있어요. 그러고 그냥 어떤 특정한 순간에는 여기에 출력 전압이 0볼트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도 0볼트, 여기도 0볼트, 그러니까 여기 중간도 0볼트고, 그다음에 여기도 0볼트니까 모든 관계가 다 맞죠? 왜냐면 입력 전압의 차이가 0볼트니까 여기 출력 전압도 0볼트가 나와서 되게 안정적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얘는 되게 위험한 게, 그러니까 위험하다고보다는 되게 언스테이블한 게 어떤 이유에서든 얘의 전압이 약간만 뭐 0볼트에서 벗어났다. 예를 들면은 0볼트가 아니라 잠깐 동안 0.001볼트다. 뭐 이렇게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0.001볼트고 여기는 여전히 0볼트니까 여기는 더 이상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얘가 같은 저항이 걸려 있다 하면은 계산을 더 편리하기 위해서 0.002볼트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전압은 얼마여야 되죠? 0.001볼트죠. 되게 작은 것 같은데 얘는 여기는 0볼트고 여기 0.001볼트니까 전압 차이는 이만큼이 생긴 거죠. 근데 아까 뭐 예전에 했던 얘기가 얘는 한 뭐 10의 6승 뭐 이 정도 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도 요만큼의 차이라도 얘는 곱해지는 거니까 결국엔 여기는 한 1000볼트가 되는 거죠. 물론 1000볼트가 실제로 나오진 않고 계속 얘기했듯이 얘의 최대 값은 누가 결정하냐면 여기에 플러스 10볼트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볼트를 가하면 최대 플러스 10볼트 또는 마이너스 10볼트로 가는데 이 경우에는 1000볼트 못 간다 하더라도 얘가 갑자기 10볼트로 점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되게 모든 조건이 잘 맞아서 얘가 잘 유지될 거라고 봤지만 갑자기 여기에 약간의 디스터번스만 주어진다 하더라도 갑자기 한쪽 방향으로 탁 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만약에 얘가 0볼트를 어떻게 저희가 잘 맞췄는데 잠깐 동안 얘가 마이너스 이렇게 갔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는 0볼트 마이너스 0.002볼트니까 얘가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0.001볼트가 되고 그때는 이제 다시 얘가 곱해지면은 마이너스 1000볼트 가고 싶지만 못해서 그냥 얘 때문에 마이너스 10볼트로 갑자기 확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얘가 어떤 상황처럼 약간 보이냐면 마치 이런 언덕에 저렇게 생긴 요런 위에 간신히 제가 딱 공을 놔두면은 얘가 안 움직일 수는 있지만 여기에 약간만 무슨 외부에서 충격만 가해도 이쪽으로 확 떨어지든지 이쪽으로 확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저희는 저런 회로를 원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제일 원하는 거는 되게 안정적으로 어떤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값에 약간의 외부에서의 어떤 그런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원래 값으로 잘 돌아가는 이런 형태를 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잘 되는 게 네거티브 피드백 회로였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네거티브 피드백 회로를 처음에 소개할 때 예, 이런 식의 그 구조로 물론 제가 그때 이런 그림을 그리진 않았지만 지난 시간에 제가 해석할 때 잘 기억을 해보면은 출력이 약간 변한다 하더라도 걔가 자동적으로 피드백이 돼가지고 다시 원래 상태로 복구해주는 약간 그런 형태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회로를 설계할 때는 저희는 보통 이걸 많이 활용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런 파지티브 피드백이 반드시 나쁘냐?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꽤 유용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어떤 경우인지 한번 살펴보면은 뭐 다음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보통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먼저 얘는 지금 당장은 그 파지티브 피드백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앰플리파이어 그 OP앰프가 있는데 제가 OP앰프는 보통은 그냥 그 실제 앰플리파이어처럼 활용은 잘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좀 가까운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희가 보통은 컴퍼레이터라고 하는 아니면 뭐 디스크리미네이터라고 하는 그런 용도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뭐 지난번에 제가 후리에 트랜스폼 얘기하고 뭐 그럴 때 뭐 그 뒤쪽에를 잘 본 학생들은 저희가 예를 들면 어떤 디지털 통신을 하겠다. 그러면은 그 디지털 통신이라는 거는 결국엔 저희가 뭐 0볼트랑 5볼트를 이렇게 잘 보내야지. 그래야지 어떤 신호가 0, 뭐 10, 10, 000 뭐 이런 식으로 잘 가겠죠. 근데 저희가 일반적인 통신을 하다 보면은 실제로 이런 식으로 완전히 깨끗한 신호가 가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렇게 되는 식으로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제가 그때는 일부러 예를 들었던 게 얘가 완벽하게 이런 파형을 하려면 저희가 보내야 되는 이 주파수 대역이 거의 무한대 주파수 대역까지 다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완벽하게 가는데 저희는 굳이 그렇게 중요한 주파수 대역을 다 낭비하고 싶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라디오도 여러 채널을 듣고 싶은데 저렇게 되면 한 채널밖에 못 보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일부러 저희가 여기서 뚝 잘라버리는데 이걸 잘라버리면은 원하지 않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막 신호들이 막 춤을 추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저희가 딱 눈으로 봐도 얘는 1이고 얘는 0이고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냥 이 정도의 그 노이즈해 보이는 이런 정보를 보내고 싶은데 물론 받는 쪽에서는 얘를 정확하게 다시 1, 0으로 구별을 하고 싶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여기에 전압을 뭐 예를 들면 이게 1볼트고 얘가 0볼트라고 할 때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이런 회로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0.5볼트를 가하고 그냥 일반 OP앰프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여기에 여기 받은 이 신호를 넣었다 하면 생각을 해보면은 그럼 얘가 0.5만 넘으면은 그러니까 여기를 0.5볼트라고 했을 때 0.5볼트만 넘으면은 얘가 최대 아웃풋 값으로 나갈 거고 그 다음에 0.5볼트보다 약간만 떨어지면은 그러면은 제일 낮은 전압 값으로 갈 테니까 이럴 경우에는 얘가 알아서 그 신호를 그러니까 신호가 뭐 저런 식으로 막 그 사이누소이달하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얘가 되게 깨끗한 형태의 저런 사각파 형태로 바꿔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보통 컴퍼레이터가 많이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인데 실제로 저렇게만 딱 사용하면 얘가 되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저희가 물론 여기다가는 제가 그림을 되게 깨끗하게 이렇게 되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여기에 그 전송되는 동안에 중간중간에 계속 노이즈가 낄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여기에 되게 작은 노이즈들이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요 근처를 지날 때 얘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은 얘는 되게 민감한 애잖아요. 여기서 약간만 올라가도 갑자기 그 최대값으로 가고 약간만 내려가도 최저값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는 것 같이 얘가 실제로 여기를 지날 때 여기서 약간만 왔다 갔다 하면은 그러면 0대 그러니까 플러스 1 됐다 아니 플러스 10볼트 됐다 마이너스 10볼트 됐다 막 이렇게 떨리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이 왔다가 0 마치 갑자기 0, 1, 0이 갑자기 나왔던 이런 식으로 원하지 않는 정보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거를 없애주는 옵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저희는 뭐 디바운싱을 한다는 표현을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컴퍼레이터를 쓰지 않고 하는 방법이긴 한데 물론 뒤쪽에는 그, 어, 뭐 일부에는 저런 컴퍼레이터가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거를 막아주는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요.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 막 이런 식의
그 노이즈가 막 이런 식으로 막 왔다 갔다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저희가 여기 들어오는 회로에다가 뭐 일부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그 그냥 곧장 보내지 않고 여기 중간 그러니까 중간 출력 쪽에다가 이렇게 그 컵패스를 달아주면은 얘가 아무리 막 이렇게 빨리 바뀐다 하더라도 컵패스터가 여기 있으면은 컵패스터는 여기에 채우든지 여기에 전화를 채우든지 아니면 여기서 전화를 잃으려면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막 이렇게 빨리 변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여기를 통과해서 나오는 신호는 이렇게 빨리 변하지는 않고 천천히 변하거든요. 막 이렇게 천천히.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저희가 컵패스터를 달아주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문제를 저희는 디바운싱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이런 문제가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언제냐면 여러분들이 스위치를 탁 누를 때 그러니까 기계적인 스위치 있잖아요. 요즘에 뭐 터치 패널이라서 다를 수 있지만 뭐 근데 터치도 사실은 그 누를 때 뭐 그런 정전기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럴 경우에 저희가 기계적인 스위치를 누르면 일반적인 스위치들은 보통 여기에 누르는 푸시 버튼이 있으면은 얘를 다시 자기 자신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프링이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요걸 탁 눌렀다 하더라도 아니면 뭐 탁 뗐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게 그 자리로 딱 고정되는 게 아니라 얘가 막 흔들리겠죠. 그러면서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바운싱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바운싱에 의한 이런 노이즈를 제거하는 거를 저희는 디바운싱이라고 보통 불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컵패스트를 뒤에다 달아주면은 이런 노이즈의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 하면은 뭐 또 다른 그리고 지금 요렇게 했을 때 이게 왜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하는지를 다르게 해석해 보면은 제가 예전에 그 컵패스터 처음 얘기할 때 항상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컵패스터는 그 저주파일 때는 얘는 완전히 오픈 서킷으로 보이고 고주파에 대해서는 쇼트 서킷으로 보인다고 했죠. 그래서 저렇게 막 빨리 바뀌는 거는 그 고주파잖아요. 그래서 그런 신호가 들어왔자 얘가 이렇게 쇼트가 들어오면은 여기 신호가 들어왔자 걔는 그냥 다 여기 그 그라운드에 연결돼 버렸기 때문에 출력 입장에선 그 신호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예, 이런 식으로 그냥 저 컵패스터의 역할을 해석해도 뭐 큰 문제 없이 이해는 가능한데요. 근데 이런 식으로 출력 쪽에다가 저희가 컵패스터를 달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 출력에다 컵패스터를 단다는 거는 신호가 되게 천천히 바뀌라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저게 일종의 그 로우 패스 필터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빠른 신호는 거의 반영을 못하죠. 근데 보통은 저희는 최대한 어떻게든 그 정보를 빨리 전송하는 게 골인데 저런 식으로 그냥 컷패스터 막 따라버리면은 그럼 전체적인 그 신호들이 다 느려지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못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 뭐 이게 뭐 한 가지 솔루션은 되지만 예, 보통은 정말로 좀 그 중요한 회로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이 컴퍼레이터를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원래는 하면 안 되는 이런 그 파지티브 피드백 회로를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얘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따져보면은 아까랑 사실 거의 유사한 회로긴 한데 예, 제가 그냥 그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위치만 이렇게 바꾼 것 뿐입니다. 예, 그래서 이럴 경우에 예를 들어 이렇게 그 R이 두 개가 이렇게 마치 그 볼티지 디바이더처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호가 여기 V 스톱 마이너스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그냥 어떤 특정한 순간에 그냥 플러스 15V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얘를 이제는 그 볼티지 서플라이를 플러스 15V 그다음에 여기를 뭐 마이너스 15V에다 연결했다. 예,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리고 어떤 순간에 뭐 그 어떤 왜 먼저 이렇게 되는지는 모를 수도 있지만 일단은 현재가 그냥 15V를 내보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얘가 여기를 15V를 내보내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걸리는 전압은 얘가 그 1대1의 그 저항 비율이기 때문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지금 7.5V거든요.
그 얘기는 제가 여기다가 어떤 전압을 가할 때 전압값이 7.5V보다 작다면 뭐 7V라든지 뭐 0V라든지 마이너스 7.5라든지 그런 값들 아무리 걸려봤자 얘가 요거보다 더 크기 때문에 계속 얘는 최대의 플러스 출력값을 내보내려고 할 거고 그 값은 계속 플러스 15V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막 바뀐다 하더라도 출력에 대한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그럼 언제 얘가 갑자기 출력값이 바뀌냐? 7.5V보다 약간 얘가 올라가는 순간 그러면 뭐 약간 뭐 7.50001V만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갑자기 얘보다는 마이너스가 더 크니까 여기에 증폭돼야 되는 값은 마이너스의 무한대에 가까운 그런 값이 증폭이 돼야겠죠. 그래서 얘가 갑자기 플러스 15V를 유지하고 있다가 그 입력이 7.5V보다 약간만 커지면은 그러면은 얘가 갑자기 그 마이너스 15V가 되고요. 얘가 이제 마이너스 15V가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걸려 있는 값은 마이너스 7.5V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아까 플러스 15V에서 갑자기 마이너스 15V로 바꾼 거는 얘가 7.5V를 약간 넘었기 때문인데 그 다음부터는 얘가 7.5V 근처에서 막 바뀐다 하더라도 전혀 영향이 없어요. 왜냐면은 얘가 마이너스 7.5보다 더 작아지는 값이 되기 전까지는 얘가 계속 마이너스 15V를 유지할 거거든요. 그러다가 얘가 어느 순간에 마이너스 7.5V보다 약간 더 마이너스 7.5V보다 약간 더 떨어지는 값이 되면은 그럼 갑자기 얘가 플러스 15V로 또 점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저희가 한번 그 그래프로 그려보면요. 입력으로 들어오는 여기 V sub i가 처음에 시작할 때 예를 들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뭐 15V든 뭐 마이너스 20V든 상관없이 막 이럴 때는 출력값이 계속 플러스 15V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러고 있다가 만약에 얘의 값이 그러니까 그 입력값이 7.5V 살짝 넘었다. 그럼 얘가 갑자기 그 마이너스 15V로 그러니까 점프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 근처에서 막 왔다 갔다 아무리 해봤자 전혀 변화가 없다가 언제 또 문제가 언제 또 바뀌냐면은 얘의 그 입력값이 여기 들어오는 입력값이 마이너스 7.5보다 더 작아진다. 그럼 갑자기 얘가 또 플러스 15V로 이렇게 점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제가 시간에 따라서 만약에 어떤 입력이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값이 어떻게 바뀔지를 생각해 보면요. 이런 식으로 입력이 천천히 바뀔 때 바뀌는데 만약에 요 근처에서 막 노이즈하게 막 그 7.5 근처에서 막 이렇게 막 노이즈하게 바뀌어도 문제 없다가 여기 마이너스 7.5에서 어느 순간 갑자기 여기 탁 튀면은 그러면은 이 출력값이 갑자기 이렇게 반대로 확 바뀌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더 이상 얘가 마이너스 7.5V 근처에서 막 노이즈하게 막 움직인다 하더라도 전혀 영향이 없고 얘가 언제까지 버티냐면 7.5V 이상이 갑자기 될 때까지 그때까지 버팁니다. 그리고 일단 바뀌면은 또다시 되게 안정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스트레스홀드 근처에서 막 노이즈하게 바뀐다 하더라도 한 번만 탁 바뀌고 나면은 그 다음에 완전히 반대쪽으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전혀 영향을 안 준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디바운싱 효과가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면은 완벽하게 구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걸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슈미트 트리거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저런 일들은 워낙 많이 일어나는데 그 아까처럼 그냥 그 바뀌는 대로 아까 여기 잠깐 그렸듯이 되게 단순한 형태의 그냥 디스크리미네이터로 하면은 그러면 계속 출력이 왔다 갔다 막 그 춤을 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주면 매우 안정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개념을 약간 좀 더 활용을 해보면은 그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오실레이터라고 하는 그러니까 진동자라고 하는 애를 또 만들 수 있는데 어떤 개념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보면은 여기에다가 출력에 또 제가 아까는 여기서 그냥 입력을 제가 마치 결정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입력을 주는 경우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입력 자체도 제가 따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누군가가 결정할 거라고 일단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그 값이 그 vsub 그 여기에 제가 컵패스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얘에 걸리는 그 전압이 여기에 들어오는 입력을 결정할 건데 근데 그냥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출력을 여기다가 이렇게 그 네가티브 피드백 패스를 만든 것처럼 이렇게 연결해 놓고 난 다음에
여기에 출력이 뭐가 나오는지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사실 해석을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제가 뭐 계속 강조를 했지만 보통은 네거티브 피드백 패스가 있으면은 얘와 얘의 전압이 같다라고 해석을 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만 가능했냐면 파지티브 피드백 패스가 없을 때 그때는 가능한데 지금은 얘도 파지티브 피드백도 있고 네거티브 피드백도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룰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여기에 전류가 안 흐른다. 그거는 그냥 공통적으로 유효한데 대신에 여기와 여기 사이에 전압이 같다라는 해석은 더 이상 하면 안 되고 실제로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한번 따져봐야 되죠. 근데 이 얘의 개념을 뭐로 생각하면 좋냐면은 아까 제가 여기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제가 여기를 딱 분리해 놓고 여기에다 입력을 넣는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슈미트 트리거 회로가 되는 거죠. 얘가 7.5V보다 커지면은 얘가 갑자기 스위치를 할 거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7.5보다 갑자기 확 낮아지면은 그럼 또 스위치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에 예를 들면 지금 이와 같은 그러니까 여기 그 시간이 0인 상태를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얘가 V sub C가 0인 상태로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출력으로 나오는 전압이 15V인 상태 이 상태를 한번 가정을 해보면은 그러면 일단 여기 연결이 안 돼 있다고 잠깐 동안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15V가 여기 걸려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0V가 걸려 있다. 그러면은 0V 그러니까 여기에는 15V만큼의 그 전압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전류가 흐르겠죠. 근데 이 전류가 흐르면은 얘가 연결돼 있든 안 연결돼 있든 상관없이 일단 전류는 무조건 이쪽으로 가야 되죠. 왜냐면 이쪽으로 못 가니까.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가면은 그때부터 여기에 그 전압이 쌓이겠죠. 전하가 쌓이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전압이 점점 좀 커질 거거든요. 그럼 언제까지 커져도 되냐? 이런 식으로 커지는데 근데 물론 이게 직선으로 커지는 게 아니라 얘가 그 익스포넨셜에 커지는 게 뭐 다 알듯이 이게 그 RC 회로기 때문에 그냥 선형적으로 쭉 커지지 않고 쭉 익스포넨셜하게 커지긴 하는데 얘가 점점 커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 7.5V를 넘는 순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걔가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에 저희가 연결을 해놨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입력이 7.5V를 넘는 순간 갑자기 여기 출력이 마이너스 15V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다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5V, 그 다음에 얘가 7.5V니까 이제부터는 전류가 계속 반대로 흘러가지고 여기 있는 전하들이 점점 사라지겠죠. 그리고 그냥 사라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마이너스 전하가 여기 쌓이고 플러스가 밑에 쌓일 거거든요. 그래서 V sub C가 마이너스 전압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는 게 지금 요렇게 떨어지는 걸 나타내는 거고요. 근데 얘가 떨어지다 보면은 또 어느 순간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5V니까 얘도 마이너스 7.5V인데 얘도 어느 순간 마이너스 7.5V보다 더 작아지는 순간이 오겠죠. 그러면 다시 얘가 플러스 15V로 점프를 하고 얘도 다시 7.5V로 플러스 7.5V로 점프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다시 또 그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아까 마이너스 차이였던 애들이 점점점 없어지다가 나중에는 플러스로 또 쭉 차겠죠. 그래서 이 관계를 계속 따져보면은 처음에는 플러스로 여기에 있는 전압이 플러스로 올라가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딱 차면은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마이너스로 가고 다시 여기 도달하면 다시 또 플러스로 차이고 또 마이너스로 차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얘는 어떤 회로를 나타내냐면 주기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속 내보내는 그런 회로가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런 거를 왜 그런 필요로 하냐? 보통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얘기할 때 컴퓨터에 클럭이 있잖아요. 저희가 뭐 1기가짜리 뭐 CPU다, 뭐 3기가짜리 CPU다. 걔들이 계속 주기적인 그런 신호가 계속 들어야 되는데 그런 클럭을 만들 때 이런 회로를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실질적으로는 이런 회로는 잘 쓰진 않는 게 얘는 그렇게 주파수가 높진 않아가지고 저희가 뭐 이런 실제 뭐 몇 기가짜리 만들 때는 그때는 뭐 크리스탈 오실레이터 뭐 그런 걸 쓰는데 걔네들은 가지고 있는 뭐 어떤 한계라고 하면 뭐가 있냐면 걔네들은 보통 저희가 딱 그 진동하는 주파수를 딱 결정하면은 더 이상 저희가 튜닝을 못 하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그러니까 결국에 얘의 주파수를 누가 결정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결국에 얘가
얼마나 빨리 이 전화가 차느냐 그거가 결정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결국에 이 저항값과 그다음에 이 컵패시터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보통은 저희가 RC 타임 컨스탄트 동안 얘가 차다가 그다음에 또 바뀌다가 또 찼다가 바뀌다가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결국에 저희가 RC 값을 조정만 하면은 그럼 저 주기를 얼마든지 마음대로 튜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저런 클럭 중에서 그 주기를 그 제가 마음대로 조정해야 되는 그런 애가 있다면은 그럼 여기다가 보통은 가변 저항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뭐 튜너 같은 거, 예, 그런 그 예, 튜너 같은 데 사용하는 그 가변 커패시터를 사용하면은 그러면은 커패시턴스 밸류를 제가 뭐 돌리면서 맘대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한 원하는 주파수에 저런 클럭이 계속 나오게도 예,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형태의 클럭을 보통은 예, 뭐 실제로 구현 가능하다라는 게 이 파지티브 피드백 회로의 예,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파지티브 피드백이 많이 쓰이는 경우가 아까 얘기했듯이 슈미 트리거, 그러니까 그 디바운싱 하는 용도나 아니면 이런 식의 클럭을 그러니까 오실레이터를 만드는 예,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혹시 몰라서 예, 도대체 진짜 우리가 클럭이 언제 많이 사용되냐 했을 때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뭐 CPU 같은 경우나 아니면 저희가 아마 그 아직 논리 설계를 안 배운 학생들이 많아서 좀 감이 없겠지만 예, 보통 저희가 이런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 같은 거 할 때 그때 여기에 플립플랍의 값을 언제 업데이트를 할 것이냐 예, 이런 것들이 다 클럭들이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럴 때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언제 많이 또 클럭이 언제 중요하냐? 저희가 디지털 통신 같은 걸 할 때 결국에 이런 어떤 보내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이 정보를 교환하려면 결국에는 보내는 사람이 뭐 예를 들면 111, 000, 뭐 10 막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러면 사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호는 이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이는데 이럴 경우에 어디가 0이고 어디가 1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저희가 따로 이렇게 클럭을 주면서 클럭이 탑일 때가 그러니까 여기가 그 하이 볼티지가 나올 때가 그때가 사실 정보고 그다음에 여기는 없는 정보고 그다음 비트는 여기에 해당되고 이런 식으로 주면은 그러면 그 받은 사람이 저걸 보고 아 여기가 지금 보낸 값은 0이구나 라고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통신을 할 때도 저렇게 양쪽에서 똑같은 클럭을 잘 맞춰서 아니면 아예 통신을 할 때 데이터 비트랑 그다음에 클럭 비트를 같이 병렬적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걸 보고 받는 사람이 아 지금 어떤 정보들이 오고 있구나. 예, 이런 거를 알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런 경우도 약간은 이거보다는 보통 사람들이 더 선호하는 통신 방식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여기가 하이일 때 어떤 값이 그 뭐 정보다 하면은 얘가 이 하이를 유지하는 동안에도 사실은 중간중간에 이 출력 값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것도 사실은 그렇게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서 보통은 그거보다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은 예를 들면은 클럭이 올라가는 시점이 정보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순간을 딱 정의를 해주기 때문에 그 순간의 값을 보고 얘가 1인지 0인지를 보통 판단하는 게 좀 더 일반적인 경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플립플랍 같은 경우에도 뭐 그 RS 플립플랍 뭐 그런 애들도 있고 뭐 JK 플립플랍 뭐 그런 애들도 있는데 걔네들이 결국에 점점 더 좋은 애들은 그 뭐 라이징 엣지만을 저희가 밸리드한 신호로 본다든지 아니면 폴링 엣지를 본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보통은 정의를 해서 그 정확하게 타이밍을 잘 맞추는 예,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예, 그러면 이걸로 끝이고 예, 예, 이번 학기는 수업은 이거고 예, 아까 저기 그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뭐 TA 세션은 다다음 주 화요일 날 할 거고요. 예. 그리고 그 주에 목요일 날 예, 기말고사니까 예, 다들 잘 준비하기 바랍니다. 예.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